상속법을 보고 있는데 상속법 우리가 제4편이 뭐였다 그랬죠? 제4편 예, 맞췄습니다. 친족법.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셔요. 자꾸 입에서 하셔야 돼요. 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제5편 뭐죠? 상속법. 상속법에서는 우리가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상속인. 상속인은 받는 사람, 준 사람? 받는 사람인데요. 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 예? 비속.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2순위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함께 받습니다. 이렇게 배우자하고. 배우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렇죠.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배우자는 여자고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배우자는 남자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사례. 갑이 사망을 했는데 갑에 부와 모가 있고요. 모가 있고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갑의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을려가 있습니다. 을려는 배우자예요. 갑남을 기준으로. 자, 그럼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누가 받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받죠. 그러니까 상속인은 누가 돼요? 이 둘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을려가 며느리죠? 싫어요, 좋아요, 며느리가? 싫죠. 당연히 싫은 거예요. 부모 걸 뺏어가니까. 그죠? 이 을려가.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럼 두 번째 이 경우를 봐요. 두 번째 갑이 사망을 했는데 을려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슬하에. 그리고 모가 있어요. 자, 이때는 누가 상속을 받죠? 갑이 사망을 하면 갑이 사망을 했어요. 누가 받아요? 배우자하고 존속. 비속이 없으니까. 이순위 비속이 없으니까 올라가죠. 존속하고 을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받으면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2명이다. 그러면 1대 1.5. 여기도 1대 1.5. 그러니까 배우자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1.5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재산을 3억 5천 남겨뒀다 그러면 1억 5천. 여기는 1억 5천.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몫이 뭐예요? 그 몫을 나눈 몫이죠. 상속 뭐라 그래요? 분은 나눌 분자예요. 이걸 몫이라고 얘기해요. 목. 상속하는 몫이 상속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1.5배예요. 1대 1.5.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없을 때는 부모가 받죠. 근데 자식이 있을 때는 부모가 못 받죠. 따라서 이 자식과 부모 사이 관계 무슨 관계? 직계 관계고 직계 혈족이죠. 할아버지 손자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낳는 걸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예? 봐봐요. 아니 자식이 있으면 손주가 나오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손주가 안 나오면 받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 법적으로. 싫어야 되는데 실제는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 삶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희생정신이 강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배우자는 그대로 안 보이죠, 거의.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더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자식이 없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왜냐하면 얘가 어리면 법정 대리니까 이들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네?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헤어져야 이렇게 갔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먼저 낳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든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부모님 입장이라는 게. 그죠? 예, 법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최 사건 있잖아요. 최 사건 있잖아요. 60억의 재산을 남겨뒀죠. 그리고 사망을 했어요. 그죠? 아이가 있죠. 모친이 있죠.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 이거 다 갖는 거예요. 배우자가 헤어졌잖아요. 다 갖는 거예요. 60억을. 어떻게 관리해 얘가? 근데 얘의 혈족은 아버지잖아요.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관리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새끼 거를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다 뺏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론 플레이 했고, 그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근데 모친이 이 아이를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건데요? 언제까지 키워줄 건데? 본인이 언제까지 살 건데요?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잖아요. 자기 새끼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이분 인생은 뭐냐고요. 새끼 둘을 잃고 이분 인생은 또 뭐예요 이게. 철륜 관계 아니에요. 자기 새끼를 보고 싶어도 제대로 못 보는 이 인생은 얼마나 또 슬프겠느냐 그거죠. 재산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돈 이거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이요 개도 안 물어가요. 개 돈 줘봐요. 물어가나. 개도 안 물어가는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각박해지더란 말이죠. 그런 느낌 와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자본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본은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참 이런 관계가 법적으로 봤을 때 참 재미가 그게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상속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속인의 개념과 상속분의 개념을 아시겠죠? 상속분이라는 건 몫이에요. 몫. 나눌 분자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 몇 프로, 당신 몇 프로 갖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 전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전자잖아요. 사망하기 전에 우리 자식들 키워보셨지만 이쁜 자식이 있고 안 이쁜 자식이 있죠. 분명히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안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차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조카들을 키워봤거든요. 내 새끼처럼 이렇게 전 제 새끼하고도 목욕탕 한번 안 가봤어요. 목욕을 같이 안 해봤어요. 제 새끼도. 근데 조카를 제가 아빠처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카들 데리고 그냥 목욕을 시켰어요. 저하고 같이.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도 목욕한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목욕탕 가고. 근데 저는 닦는 걸 워낙 싫어해가지고. 근데 제가 조카들하고 난생 처음으로 목욕을 했어요. 내 새끼처럼 하겠다. 그리고 집에 가면 늘 제 애들은 이렇게 뒤에 있고 조카들이 먼저 와서 앵겨요 저한테. 그러면 조카들 먼저 안아주고 의식적으로라도.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데 애들이 넷이에요. 조카 둘, 제 애들 둘. 밥 먹을 때도 조카들 먼저 챙겨줘야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소세지 반찬 있다 그러면 제 새끼들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막 잡아 먹어가는데 얄미운 거예요. 내 새끼가 먹기 전에 홀랑 먹어치우고 오물오물 씻고 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불쌍해 보이고. 아빠라고 했는데 저는 아빠 노릇을 한다고 이제 조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안 와도 그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제 새끼 안 오면 느낌이 달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또 제 새끼들도 큰애 둘째 있지만 또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큰애 안을 때하고 둘째 아들 때하고 달라요. 둘째는 그냥 물고 빨고 싶어요. 근데 큰애는 징그러워요. 좀 얄밉기도 하고 하는 짓이 늘 이렇게 다르더란 말이죠. 그런데 갑이 사망하기 전에요, 뭘 합니까? 자식이 A, B, C가 있는데 갑은 A라는 자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편하고 믿고. C라는 자식은 막내인데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놈 자식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괘씸해요, 하는 짓 보면. B라는 녀석은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주 음흉한 놈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본인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이에요. 사망하기 전이니까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망 전에 나는 큰애한테만 내 재산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25%씩 가져라 라고 뭐를 합니까? 유언을 미리서 할 수 있나요? 네, 있죠. 그러나 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예요. 이런 유언은 무효예요. 상속분을 유언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법정 상속분이에요. 이대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유언을 할 때 큰아들 좋은 놈은 많이 갖고 얄미운 놈은 조금 가져라 라고 유언을 못해요. 해도 그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몫은 다 동일한 거예요. 몫은. 자식들 3명이 있고 배우자 없었다 그러면 1대 1대 1인 거예요. 몫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언을 할 때는 유언해야 되는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나 보죠?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유언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새끼를 더 주고 싶은데 그거 안 됩니까?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미리서 살아있을 당시에 증여 계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먼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가급적이면 살아계실 때 일단은 땡기는 거예요. 땡기고 보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먼저. 아시겠죠? 더 주시려면 미리 주어야 돼. 그냥 너 써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유언 대상이, 그건 유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시고 있나요? 그래서 미리서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미리 주면 되는 거예요. 사망한 다음에는 갑의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을 했구나. 그러나 B, C 입장에서 열받죠. 변호사 찾아가니까 그건 무효입니다. 당신 권리를 주장하세요. 33%예요.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 이거 잘못된 유언이야. 이놈아,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래도 형 이거 잘못된 거야. 변호사가 그랬어. 어디서 법을 들고 나, 이놈아. 아버지 말이 우선이지. 형은 그러죠? 막내, 형 나도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이거 안 된대. 내 몫이 33%니까 25% 난 인정 못하겠어. 아니면 저기 아버지가 하신 저 건물 나한테 주든지. 이렇게 대화가 되면 좋죠. 형제끼리는 그나마 대화가 돼요. 형제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근데 누가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예? C-녀, B-녀. 여보, 당신 그 개고생을 하고 그 큰형님이 어떻게 했어 당신한테? 그 당신 뭐야? 당신이 나 시집 와서 잘 살게 해줬어? 하면서 그렇죠? 또 이분들이 만약 여자분들이다 그러면 그 누구들이 이제 신랑들이, 여보, 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도 좀 받아야 되지 않소? 이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새끼하고 당신 원하는 거지. 당신이 조금만 좀 주장을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 새끼들 행복하게 사는데 좀 해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소송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0년, 30년 내 이 인간들 내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판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잊자. 그러면서 만나죠. 그러면 이제 이 자식들이 이제 대물림해서 큰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지.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또 자식들끼리도 그렇게. 예, 이런 과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갑이 사망 전에 이런 법률 지식을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또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유언을 하죠. 유언하는 거는요. 혼자 이제 조용히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책장 서랍에 탁 놔놨어요. 근데 사망을 했네요.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딱 보니까 유언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유언장 이렇게 써놔가지고 주구잘잘 이렇게 해가지고 쫙 쓴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읽으면서 이제 큰아들이 읽으면서 눈물을 쫙 흘리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예? 눈물을 쫙 흘려요. 가만 보니까 유언장이잖아요. 얘가 자식이 보기에 재산에 관한 얘기를 안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다가 한 장을 더 쓰는 거죠. 재산 분배는 이렇게 하겠다. 또 다행히도 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컴퓨터로 출력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B라는 자식이나 C라는 자식이나 큰형이 지금 유언장이라고 보여주는데 큰형이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내용이. 자, 이거 유언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큰형만 좋고 자기하고 동생은 별로인 거예요. 내용이. 예? 효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효. 무효. 이러면 무효예요. 왜요? 유언을 할 때는요. 증서에 의한 다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녹음을 해서 역시 공증을 받아야 돼요. 법적인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기처럼 쓰는 유언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언 사망하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저승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저승에서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큰아들이 자기 의지를 잘 반영해서 잘 썼어요. 그 사망했던 그 아버지의 의사가 그대로 전달이 됐지만 아버지는 한 장만 썼지 두 장은 안 썼는데 두 장을 또 큰아들이 잘 썼단 말이에요. A라는 큰아들이. 그게 설령 그 유언한 사람의 의사에 부합되는 맞는 내용이라도 무효예요. 유언은 반드시 방식을 정해놔야 됩니다. 법은 좋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안 좋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안 좋을 때 필요하잖아요. 형제들이 보고 좋아 형 그래 형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전혀 문제 없어요. 왜 법을 들이밀어요? 그럼 법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형제들이 그래 형이 고생했으니까 형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야. 형 50%가 아니라 60% 가져가. 나하고 동생은 20%씩 가질게. 자기들끼리 그러면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에서는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이라고 해요. 장남이 막내인데요. 누나들 둘이에요. 누나들이 그래요. 야, 우리 집안에 네가 장손이다. 네 다 가져라. 우리 포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근데 이제 안 좋을 때 문제가 나는 말이에요. 이게 안 좋을 때. 이해되시고 있죠? 지금 우린 뭘 보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방식이 필요하다. 유언이라는 것은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유언을 하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할 수도 있나요?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유언장에다 쓰는 거예요. 정말로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고마웠다. 이 사람한테 내 평생 빚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내가 6.25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나를 살려준 내 선임병 그분 꼭 찾아라. 그래서 내 재산의 반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면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재산의 반을, 그분을 굳이 찾아가도 재산의 반을 줄 수 있지만 모른 척 할 수도 있나요, 자식들이? 난 내 새끼들 못 믿어 하면서 유언을 뭐예요?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미리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 보시면 재산 많은 사람이 유언 집행자 하면서 대부분 유언 집행자가 누구예요? 변호사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이 난 내 새끼를 못 믿으니까 당신이 유언을 집행해 주세요. 이걸 유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증. 그럼 또 갑이라는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자식들 꼬락서니 보니까 애들 저 물려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나요? 졸부가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숟가락만 늘 얹었던 자식들이에요. 깝깝하더란 말이에요. 너희들 고생 좀 해라.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그럴 수도 있나요?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자식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공개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그거 공개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땅을 뭐 500원 주고 뭐 10,000평을 사놨는데 그게 10년 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땅이 평당 500만 원이에요. 평당 500만 원에 10,000평이면 얼마예요? 5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50억 재산이 있어요. 땅이. 자다가도 미소가 띄어지지 않아요? 네? 든든하잖아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데 새끼들은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취직도 어렵죠. 월급도 박봉이죠. 대기업 들어가긴 하늘에 별 따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50억 땅이 있어. 그러면 야, 나는 해피한 거야 하면서 취직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앞부터 열채 있어. 이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저 아는 친구가 땅 부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뭐 재수한다 그럴 때 이 친구 재수 안 하고 이상한 학원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학교를 다녀요. 20년 동안 학교를 다녀요. 다니다 때려치고, 직장 들어갔다 때려치고, 야간대학 다니다 때려치고, 방송통신대학 다니다 때려치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돈이 있잖아요. 땅 때문에. 빌딩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뭐하냐? 정치예요. 아직도 학교 졸업 못했어요. 야간대학도 못 졸업했어요. 20년 동안. 이게 되냐고요, 이게. 전공도 없는 사람이. 자,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면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50억, 100억이 있는데 500억이 있는데 그럼 그거 나눠도 뭐 난 욕심 안 부리고 100억만 가져도 나 먹고 살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니까 유언 집행자가 오더니 전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십니다. 띠용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자식들이 찾아올 수 있느냐? 50%는 찾아올 수 있어요. 50%는 자기들이 권리해요. 50%는 이거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제도 이런 걸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하는 얘기가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상속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4편하고 5편이 친족 상속법인데요. 결국 이 친족법하고 상속법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가족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법. 다른 말로 신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가족법 내지는 신분법 두 개를 합쳐서. 자, 그러면 나중에 책 읽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친족상속법에서 나오는 법률행위.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파양 이런 게 다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이다 내지는 신분행위 그래요. 신분행위. 신분행위는 뭐냐면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이런 것 얘기 신분행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 중에 4편하고 5편을 봤죠?
그럼 이제 몇 편이 남았을까요? 1편, 2편, 3편이 남았죠. 자, 그럼 다시 갑이 성장을 하면서요, 집을 살 수 있나요? 네, 집을 살 수 있어요. 또 땅도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또 자동차도 살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하고 땅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것을 우리는 부동산 그러죠.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것들을 뭐라 그래요?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동산입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 자, 그러면 갑이라는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 물건을 사지요. 땅도 사고 건물도 사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갑이 뭐를 가져요? 권리, 즉 소유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을. 그러다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을 돈이 급하니까 팔아요. 을에게. 네. 그러면 을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을이 권리를 뭐 하는 거죠? 취득하더라. 그러면 갑은 이 집 팔았으니까 권리가 뭐예요? 예? 상실됐다. 이해되시죠? 그 권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소유권은 영원히 갑에게 남아있나요? 그게 을에게도 이전될 수 있나요? 이전될 수 있죠. 뒤집어 표현하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은 그대로 영원히 갑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할 수도 있나요? 소유권은 변동할 수도 있죠. 소유권 자체가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출생을 하면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성장하면서 변경할까요? 예? 변경하죠. 성장하면서 키도 자라고 눈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영원히 존재할까요? 사망할 수도 있을까요? 예?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즉 세상은 다 뭐한다? 예? 변동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잖아요. 당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왜 옛날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죠? 옛날에야 신혼초니까 서로 안 보면 보고 싶고, 그죠? 근데 지금 뭐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했죠? 네?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거 아세요? 네? 삼식놈이에요. 삼식놈. 하루에 3끼를 집에서 밥 먹는 사람. 예? 이식차. 한자 써서 좀 남았어요. 하루에 2번을 밥 먹는 사람. 예? 일식님. 영식분. 하루에 집을 한 끼도 안 먹어요. 훌륭하잖아요. 예? 근데 3끼나 처먹어요? 3끼나 밥 해달라 그래? 죽어야지.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아니, 신혼초 하면 서로 걱정해주잖아요. 뭐 조금 손 비었다 그러고, 어머, 어떻게 난리치고 그러지만, 예? 서로 간에 10년, 20년 지나면 좀 들어오지 좀 마. 돈만 들어오면 돼. 이거고. 그죠? 그죠? 그래도 또 연세 드시면 남자분들은 집에 주로 있으시려고 하고 여자분들은 사회활동을 막 하시잖아요. 예? 남자분들은 막 궁시렁거리죠. 왜 나가서 돈 쓰고 그래? 나 데리고 가. 안 들어오면 전화 계속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예. 변경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기는 안 변하네. 다 변하면서. 그죠? 몸무게도 변하는 거잖아요. 권리도 말해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권리가 어떻게 된다? 권리가 어떻게 돼요? 예? 변동하는 거예요. 변경과 변동. 경과 똥 중에 어떤 게 큰 말이에요? 뭐가 커요? 똥이 큰 거예요. 똥이. 이걸 권리의 뭐라 그래요? 변동. 권리 변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권리의 득, 권리의 실, 권리의 변경. 3개를 합쳐서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었겠죠. 여러분 돈이 없어지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돈을 가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이 곧 소멸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이쪽만 치중하잖아요. 나 돈 벌어야 돼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벌려면 누군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왜 줘야 돼요? 왜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중개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뺏으려고 그래요. 협박하고 윽박하고 그 돈을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무장을 풀어요? 아니면 무장을 해요? 무장을 하지. 안 뺏기려고. 누가 뺏기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상당히 깊이 있죠? 네. 민법의 원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공짜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을 급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부. 하나씩 다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권리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 물건이라는 것을 갑이 소유하죠. 자, 갑이, 여기 보세요. 갑이 집을 소유한다. 누가 얻는 이가라고 하면 이렇게 얻는 이가 이런 조사가 붙잖아요. 그럼 이걸 주어 그래요. 국어에서. 그죠? 예. 소유한다 그러면 이것은 서술어 이렇게 얘기해요. 서술어. 서술이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주어가 이런 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준다 서술어. 그러면 무엇을 뭐뭐를 그러면 이런 걸 무슨 그럴까요? 그렇죠.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어. 이게 옛날 이제 여러분 소시적에 공부했던 국문법이에요. 그죠? 예.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동사 막 이렇게. 이거는 문장의 품사를 얘기하는 거고, 문장 구조를 얘기할 때는 주어, 서술. 그리고 동사, 명사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영어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어쨌든요. 갑이 집을 소유한다. 그러면 주어. 이것을 법에서는 주체다 그래요. 주체. 뭐뭐을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법에서는 객체. 대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상.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집 가지고 있죠?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갑이. 주어. 주체. 따라서 집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갑. 갑의 소유의 객체 대상은 뭐예요? 집. 아시겠죠? 이렇듯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와 권리의 변동 이 세 가지를 주체와 변동, 객체 세 가지를 규율하는 게 민법 제1편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분야는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와 권리의 변동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에요. 권리의 주체, 객체, 변동.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주제는 권리의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이 3월 1일 날 1억 원의 매매 대금 중에서 좀 세게 가죠. 어차피 1억은 뭐 요즘에 돈도 아니잖아요. 단지 수중이 없을 뿐이죠. 그죠? 10억 원 중에서 1억 원의 돈을 갑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뭐 하죠? 작성을 하죠. 그러면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파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파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파는 사람, 매도인. 도는 재산권이 건너간다 그런 뜻이에요. 건널 도자를 써요. 그러면 누가 사요? 을이 사요. 사면 뭐라 그래요? 매수인. 어렵지 않죠? 그럼 갑이 집 팔고 을이 집을 사고,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뭐 한 거죠? 둘이 매매 계약서를 쓰죠.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중개업소에서 갑과 을이 계약서를 써요. 중도금 언제 주실래요? 그랬더니 중도금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10억 매매 대금 중에 5억 주기로 하고, 중도금은 4월 1일 날 오후 2시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잔금은 얼마 남았어요? 예? 얼마 남았어 잔금? 예, 4억 남았잖아요. 4억. 잔금 4억은 10억 매매대금 중에 잔대금 4억은 5월 1일 역시 오후 2시에 이쪽에서 등기 서류 넘겨주고요. 그리고 너 이사 가야 된다, 비워줘야 된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보통 이렇게 계약하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잔금 줄 때 너 집 비우고 나 그때 입주할 거니까 이사 가. 등기 서류 나한테 다 넘겨줘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월 1일 이 당시에 매수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서 썼죠. 드디어 내가 이 집의 소유자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소유자다라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이 집의 소유자다. 내가 계약금만 줘놓고 난 이 집의 드디어 소유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소유자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지 나는 잔금을 주고 나중에 이 집이 드디어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을지언정 아직은 법적 소유자다라고 믿음은 안 가져요. 그죠? 근데 잔금 주고 등기부에 자기 이름 딱 나왔을 때 드디어 여러분은 확인하는 거야. 아,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됐구나 법적으로. 등기부를 보고. 그죠? 이때 나는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자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을에게, 매수인에게 뭐가 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소유권이 있다. 여기서는 아직은 소유권은 없다. 다만 나중에 잔금 주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것은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물권은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더 이상 소유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청구할 게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이걸 채권, 이걸 물권 그래요. 민법 제 2편은 물권법, 민법 제 3편은 채권법인 거예요. 채권을 행사하니까 물권이 발생한 거예요. 청구해서 드디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채권을 행사하니까 물권, 소유자가 됐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채권이 뭐냐? 채권. 이거 우리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뭐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다. 근데 100% 채권을 100% 청구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청구권은 있지만 채권이 없을 수도 있고, 채권이 있지만 청구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채권 이퀄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90% 이상은 맞아요. 돈 달라고 요구하면 돈 달라는 청구권, 채권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 파는 사람에서는 얘한테 뭐 달라고 요구하죠? 네? 돈 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달라고 요구하죠? 아파트 팔았으니까 아파트 달라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청구하고 얘도 청구하네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채권자고 얘도 채권자네요. 그럼 을이라는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채권자고? 아파트 채권자고요. 갑이라는 매도인은 뭐에 대한 채권자고? 돈에 대한 채권자고. 둘 다 채권인 거예요. 둘 다 채권. 이해되시죠? 매매 계약을 하면 둘 다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 요구하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돈 달라 그러면 돈 달라는 채권이고, 아파트 달라 그러면 아파트 달라는 채권이고, 근로계약, 고용계약이다 그러면 사장님은 일해라라고 하는 채권이고, 근로자는 월급 달라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 갑이 돈 달라고 요구한다면 아파트를 줘야 되겠죠? 지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뭐도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의무가 있어요? 아파트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아파트 받을 권리가 있다면 돈 줘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뭐라 그래요?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채무가 있고요. 을은 갑은 또 무슨 채무가 있어요? 아파트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아파트 채무가 갑에게 있죠. 그럼 갑에 있는 의무는 을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권리가 됐잖아요. 갑은 아파트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채무가 있죠. 그러면 을은 아파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을은 갑에게 돈 줘야 될 채무가 있는 거죠. 돈 채무가 있죠. 근데 을의 돈 채무는 갑의 돈 채권이잖아요. 그럼 둘 다 채권자죠.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채권자죠.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채무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매매 계약하니까 매도인도 채무자, 매수인도 채무자. 매도인도 채권자, 매수인도 채권자.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집을 팔면 저는 돈을 줘야 되죠.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집을 저한테 줘야 될 채무는 저의 채권이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줘야 될 채무는 여러분의 채권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나요? 어느 한쪽만이 의무를 부담하나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쌍무계약이다 그래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쌍무계약. 쌍방이 권리를 가지면 쌍권계약이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쌍권계약이라 그래요.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말은 안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권리는 상대방의 의무예요. 나의 의무는 상대방의 권리죠. 무슨 말씀인지 돼요? 그러면 의무를 중심으로 나는 나의 의무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당신의 권리를 존중하겠다 그런 뜻이죠. 당신의 의무를 열심히 해라 그 말은 내 권리를 보호받겠다는 뜻이죠. 같은 값이면 나는 권리가 있어라고 하면 이건 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정신적인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 내 권리가 있는데 난 내 권리도 찾아먹지 못합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의무가 있으니 해드려야지요. 그럼 그 상대방은 좋죠. 기분이. 같은 값이라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내 의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당신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어떻게 나와요? 나도 열심히 해야죠. 혼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내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겠소.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 나도 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법을 전파할 때도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 법을 얘기할 때도요. 후진국 사람들은 이 피해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권리를 상실당했다. 열받는다 이러지만 의식이 성장하면 점차 선진국화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거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960년부터 민법을 시행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피해의식이 너무나 컸죠. 일제 침략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침략을 당했고, 군부 독재 있었고, 민주주의의 희생이 있었고, 피해. 국가가 총칼 들고 시민들을 죽이고, 이거잖아요. 얼마나 큰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은 다, 정부는 못 믿어, 국가는 못 믿어,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돼. 왜? 늘 내 권리를 침탈당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의식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풍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메론, 바나나 생각도 못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우리 먹을 거 풍부해요. 그냥 고기 안 먹어요, 이제는. 먹으라 해도 싫은 사람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고기 얼마나 풍부해요, 뷔페 가면. 다만 우리가 없는 건 돈이 없을 뿐이지 먹거리는 많아요. 돈이 없을 뿐이에요. 그죠? 먹을 거 얼마나 풍부해졌어요. 이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성장이 왔어요. 사회가 진화됐어요. 그럼 여러분 의식도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법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무 중심이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갑은 고맙잖아요. 그럼 갑도 나도 당신에게 아파트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사기꾼의 3대 유형이 있어요. 사기꾼의 3대 유형. 제일 하수의 사기꾼은 누군지 알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빤한 거 바로 들통날 것도 그냥 이게 입에 밴 거예요. 중수의 사기꾼은 누군지 알아요? 거짓말 반, 진담 반. 진실 반, 거짓말 반.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 긴장을 해요. 얘는 하수니까 상대방은 벌떡 알아차리죠. 안 믿어요. 불신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사기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상수의 사기꾼은 누굴까요? 이게 지전에 나와 있어요. 지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일 상수의 사기꾼은 누굴까요? 진실만 얘기하고 딱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얘기해요. 결정적인 순간 한 방으로. 근데 문제는 이 고수의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 사기 당한 사람은 이 사람이 죽어서도 자기가 죽어서도 사기 당한 줄 몰라요. 이게 고수예요. 그럼 이 고수는 이 사람은 지갑 열려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너 지갑 열어. 내가 가져갈게.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제일 상수의 사기꾼은 지갑 얘기 절대 안 해요. 늘 이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해서 긴장을 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뭐든지 믿게 만들어요. 왜? 진실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뭘 훔친 사람이에요? 마음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서 신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 갖다 바쳐요. 그래도 안 받아요. 너를 위해서 난 안 받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결국은 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수예요. 그렇죠? 지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쌍무계약을 얘기했을 때 내가 저쪽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줘야 되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안 주면서 받을 것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권리 변동을 못 해요. 집 팔아야 되겠다? 본인 생각은 팔아야 되겠다죠. 얼마에?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어. 안 주는데요? 그럼 그게 아닌 거잖아요. 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면. 그러니까 시가는 변동하는 거예요. 시세는. 사람의 주가도 있어요. 사람의 주가도. 그 사람 여러분을 중개업소에서 소문났어요. 저 사람 진짜 일 잘해. 서로 데려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수요가 많아졌어요. 저 사람 좀 망해. 예? 그럼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취직할 데가 없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쌍무계약에. 그때 그 본질은 뭐예요? 나의 의무. 나의 의무를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제3부까지 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볼게요.